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덫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40대 초반,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프리랜서 기록 관리사로 근근히 살아가던 나, 이윤서에게 갑자기 날아든 황금 같은 제안. 한국문화유산보존재단에서 중요한 문서 정리 업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라는 전화 속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급했다. 월급은 지금까지 받던 것의 3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들 준호의 학원비가 밀려 있었고 집세도 2달째 연체 중이었으니까. 하지만 도착한 곳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골 언덕 위 숲에 둘러싸인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 마치 70년대 연구소 같은 분위기였다. 간판도 없고 창문마다 철창이 드리워져 있었다. GPS도 여기서 10분은 헤맸다. 대체 이런 곳에 무슨 재단이? 이윤서 씨 맞죠? 현관에서 나를 맞이한 건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가짜 미소. 저는 장미라입니다. 이사장님의 며느리예요. 그녀가 안내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책장에 꽂힌 파일들이 너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급하게 정리한 것 같았다. 이사장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요양 중이세요. 그분의 개인 서재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미라가 건넨 열쇠와 함께 나지막이 덧붙였다. 참, 그 방은 이사장님만 들어가셨던 곳이라 좀 어수선할 거예요. 서재 문을 열자마자 코끝에 스며든 건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뭔가 달콤하면서도 쓴 향기였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서류철, 바닥에 쌓인 상자들, 그리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책상 위의 액자들. 내가 첫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손이 멈췄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부 기밀 도장이 찍힌 노란 봉투. 날짜는 1982년.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대체 문화유산보존재단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두 번째 상자에서 나온 건 더 충격적이었다. 흑백 사진들. 젊은 남자가 한 여인을 안고 웃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다. 낯설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익숙했다. 그때 복도에서 휠체어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사진을 덮고 문가로 나갔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할머니가 늘 보여주던 바로 그 반지였다. 내 아빠가 주고 간 거란다. 라며 어릴 적 나에게 보여주던. 설마. 그 반지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사장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뭔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중풍으로 인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때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장미라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아버님, 피곤하시니까 방으로 가시죠. 미라는 내 말을 끊고는 휠체어를 밀며 이사장을 데리고 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단에 도착했다. 어제의 충격적인 발견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서재문을 열자마자 아, 깜짝이야. 벌써 오셨네요. 장미라가 뒤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어제 보던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 상자들은 개인적인 물건들이라서요. 따로 보관하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뻔했다. 아, 네. 그럼 저는 다른 것부터 정리할게요. 미라가 나간 후 나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걸렸다. 손을 넣어보니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열쇠가 만져졌다. 이게 뭘까? 서재를 둘러보다가 벽 뒤편에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열쇠가 딱 맞았다. 금고 안에서 나온 건 두꺼운 갈색 봉투였다. 안에는 출생신고서? 아니다. 출생신고서 초안이었다. 그것도 여러 장. 첫 번째 장에는 이은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란에는 한도현, 어머니 란에는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장에도 이은서,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 란이 비어 있고 어머니 란에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장에는 아예 다른 이름이.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서 있었다. 한도현 이사장과 닮은 얼굴. 아들 한세진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자료 정리 중이었어요. 나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금고까지 열어보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평소 미라가 보여주던 가짜 친절과는 달랐다. 서랍에서 열쇠를 발견해서 혹시 중요한 서류가 있나 싶어서요. 서랍을 뒤져보셨다고요? 세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누가 개인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라고 했습니까?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틈을 타서 나는 봉투를 가방에 슬쩍 넣었다.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앞으로는 개인적인 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곳이 아니거든요. 세진이 나간 후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봉투는 이미 내 가방 안에 있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와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출생신고서 외에도 이상한 서류들이 더 있었다. 병원 기록지, 혈액형 검사 결과지, 그리고 DNA 검사 의뢰서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검사 대상자는 한도현과 이은서. 결과는 북의 혈연관계 99.8% 일치. 손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톡톡 쳤다. 아가씨, 혼자 점심 드세요?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되는 아주머니였다. 재단 청소를 담당한다던 서분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까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분이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안 사람들 조심하세요. 특히 며느리. 그 사람은 진짜 무서워요. 왜요? 이사장님이 쓰러지기 전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서재에서 뭔가 찾아 헤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죠. 분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그냥 쓰러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서재를 뒤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뭔가 찾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내 가방 속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아가씨, 혹시 이사장님이랑 어떤 관계세요? 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다. 아니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닮았을까요? 이사장님 젊었을 때랑. 서분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사장님 젊었을 때랑 닮았다니.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이사장의 요양실 근처를 지나다녔다.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고 싶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장미라가 항상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은서 씨, 오늘 작업은 어떠세요? 미라가 다가와 물었다. 그녀는 매일 점심때쯤 서재에 나타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처음엔 친절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시처럼 느껴졌다.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특별한 자료 같은 거 발견하셨어요? 오래된 문서들 중에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이미 충분히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말이다. 아직은 일반적인 서류들만. 그때 복도에서 한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디야? 아버지, 약 시간이야. 미라가 재빨리 나가자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문틈으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 그 여자,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일 확인하고 있잖아. 아직까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가 오래 못 버티셔야 우리가 편한 건데. 하필 이런 때 왜 그런 사람을 불러들였을까?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오래 못 버티셔야라니.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대화인가? 조용히 해. 들릴 수 있어.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녁 무렵 서분이가 청소를 하러 서재에 들어왔다.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네, 정리할 게 생각보다 많아서요. 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 점심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이사장님 방에서 며느리가 주사기를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인슐린이라고 하던데. 이사장님이 당뇨병이신 줄은 몰랐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이사장님 병력을 아세요? 20년 넘게 여기서 일했는데 그분은 항상 건강하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시더라고요. 그것도 며느리랑 단둘이 있을 때. 분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 이상한 건 쓰러지시기 전날 밤에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분이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은서라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달라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 봉투는 어디에 있어요? 제 집에 숨겨뒀어요. 아직 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분이는 재빨리 걸레질을 시작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문이 열리며 세진이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특히 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네, 곧 마무리하려고요. 참, 내일부터는 서재 출입을 좀 제한해야겠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일을 어떻게 해? 필요한 자료만 빼서 1층 사무실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이미 다 확인하셨을 테고. 중요한 건 다 확인했다고? 그는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고 있는 걸까? 알겠습니다. 세진이 나간 후 분이가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내일 저녁 7시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그 봉투를 드릴게요. 쪽지를 읽은 후 나는 재빨리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뒷거울을 확인했다. 검은색 승용차 하나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운전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차창이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집 앞 골목에서 차가 사라졌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혹시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내 가방에 있는 이상 나는 이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사장이 남긴 봉투까지 받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다음 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다. 1층 사무실로 옮겨진 자료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다. 저녁 7시 서분이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5시쯤 장미라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은서 씨, 오늘은 일찍 가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괜찮아요. 내일 또 하시면 되잖아요.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더 늦게까지 일하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일찍 보내려고 할까? 그럼 정리하고 나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가방만 들고 가세요. 나머지는 내일 하시고. 미라가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방만 들고 나왔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서 차를 몰고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 6시 반쯤 재단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나오는 게 보였다. 한세진이 운전하고 있었다. 뒤쪽에는 장미라가 탄 것 같았다. 어디 가는 걸까? 나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뜻밖에도 마을 병원이었다. 차에서 내린 미라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시간이 촉박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서분이는 이미 와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낡은 갈색 봉투를 건넸다. 이게 이사장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다. 겉에는 은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사장의 글씨였다. 언제 이걸 주셨어요? 쓰러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면 은서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아이는 영리하거든이라고 하셨어요. 영리하다고?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데 이상한 건 이사장님이 당신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은서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곧 올 거야. 내 딸이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딸이라고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당신이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사장님 젊었을 때랑 똑같거든요. 분이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도 드릴게요. 이사장님이 항상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보시던 거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도연과 한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내 어머니였다. 확실했다. 그리고 여인의 배는 불러 있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건가요? 뒤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뒤집어 보니 1983년 3월 15일 사랑하는 은주와 우리 아기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1983년. 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다. 분희 씨, 혹시 이사장님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분과 쉿. 분희가 급하게 나를 제지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한세진의 차였다.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분희가 재촉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 우리 앞에 멈췄고 한세진과 장미라가 내렸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라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두 분이서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나는 재빨리 봉투와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우연히요? 세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분희 씨, 오늘 일찍 퇴근하신 것 같은데?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급한 일이요? 분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나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제가 마을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분희 씨가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마을 구경을요? 이런 시골에 뭐 볼 게 있다고. 미라의 목소리에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다.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 구경하는 게 새로워서요. 그럼 우리가 태워다 드릴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세진이 제안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는 걸어가려고요. 운동도 할 겸.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요즘 이 동네가 좀 위험해서. 미라의 마지막 말이 섬뜩했다. 협박처럼 들렸다. 그들이 떠난 후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 씨, 정말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분희 씨도 조심하세요. 혹시 몰라서 그런데 며칠 동안은 재단에 나오지 마세요. 왜요? 저 때문에 분희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그리고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은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거야. 40년 넘게 너를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열쇠는 시중은행 301호 금고 열쇠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통장은 내 앞으로 만든 거야. 세진이와 미라가 노리는 건 재단 재산이 아니라 이 돈이야. 조심해라, 내 딸아.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30분 일찍 재단에 도착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시중은행 301호 금고에 가기 전에 재단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 1층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척하면서 틈을 노렸다. 오전 10시쯤 한세진과 장미라가 외출하는 걸 확인했다. 기회였다. 나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어제 분이가 알려준 비상열쇠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다. 누군가 밤새 뒤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목표는 따로 있었다. 벽 뒤편에 있던 작은 금고 말고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것을 숨겨둔 곳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서재를 자세히 살펴보니 책장 뒤편이 미묘하게 틈이 있었다. 책들을 빼내자 작은 문이 나타났다. 비밀 공간이었다. 안에는 오래된 필름통들과 녹음기, 그리고 두꺼운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필름을 꺼내 창가에서 확인했다. 흑백 필름이었는데 숨이 멎을 뻔했다. 젊은 한도연이 내 어머니 은주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임신한 어머니를 안고 있는 사진. 이게 뭐야? 아버지가 결혼했다고? 두 번째 필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두 사람. 그 아기가 나였다. 분명히 나였다. 파일을 열어보니 결혼신고서가 있었다. 1982년 12월 25일 한도현과 김은주. 그리고 1983년 8월 15일 이혼신고서도 함께.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와 정식으로 결혼했었고 나를 낳은 후에 이혼한 거였다. 그럼 내가 왜 할머니 손에서 자랐을까?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야, 아빠가 너를 보내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내 어머니 은주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너를 낳은 지 6개월 만에. 그때 아빠는 너무 어렸고 재단 일로 너무 바빴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외할머니에게 녹음이 끊어졌다. 어머니가 죽었다고? 할머니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필름과 파일을 가방에 넣고 책장을 원래대로 돌려놨다. 하지만 서재 문을 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한세진이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제 정리 못한 서류가 있어서요. 분명히 1층에서 작업하시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파일이 여기에 있어서. 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서재를 둘러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다른 걸 보셨나요? 다른 게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그때 뒤에서 장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뭐해? 외출 준비 안 해? 아, 잠깐만. 은서 씨랑 얘기 중이야. 미라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도 심상치 않았다. 은서 씨, 혹시 아버님 방에 들어가신 적 있어요? 아니요, 왜요? 간병인이 오늘 아침에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계속 은서라고 부르신다면서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 혹시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세진과 미라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외부인? 나는 그의 친딸인데? 그럼 저는 작업마저 하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단단히 붙잡고 1층으로 내려갔다. 가방 속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이제 시중은행에 가서 301호 금고를 확인해야 했다.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 금고를 열자 더 많은 서류들이 나왔다. 유언장, 재산분할 계획서, 그리고 미라와 세진의 비리 증거들, 재단 자금을 빼돌린 내역, 가짜 영수증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를 독살하려는 계획서까지 있었다. 점진적으로 독성물질 투여, 자연사로 위장, 손이 덜덜 떨렸다. 미라가 매일 놓는다던 인슐린 주사가 실제로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은서 씨죠? 서분이에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사장님이 갑자기 위험해졌어요. 의식을 잃으셨는데 며느리가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큰 병원으로 보낼 텐데 자꾸 작은 개인 병원으로 가자고. 개인 병원? 어제 한세진과 미라가 간 그 병원 말인가? 지금 어디 계세요? 재단 앞에 있어요. 구급차가 와 있고. 나는 재빨리 은행을 나왔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다. 하지만 재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구급차가 막 떠나는 참이었다. 미라가 뒤를 따라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분이가 급하게 달려왔다. 은서 씨, 이사장님을 데려갔어요. 어느 병원으로요? 성심병원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까 며느리가 간병인을 모두 집으로 보냈어요. 오늘은 쉬라고 하면서 모든 증인을 없앤 거였다. 나는 가방 속 증거들을 꽉 붙잡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분희 씨, 경찰서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나는 독살 계획서를 보여줬다. 분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위험해요. 나는 분희의 손을 잡고 성심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즉시 출동은 어렵다고 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한세진의 차가 보였다. 하지만 구급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분희 씨, 정말 여기로 온 게 맞아요? 네, 분명히 성심병원이라고. 그때 병원 뒷문에서 한세진이 나오는 게 보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제 미라가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우리는 급히 숨어서 지켜봤다. 세진은 주변을 둘러본 후 차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끝났어.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돼. 뭐, 그 여자가 뭘 알고 있다고? 알았어. 조치를 취하겠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여자는 나를 말하는 게 분명했다. 세진이 떠난 후 우리는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한도현 환자분이 오셨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한도현? 그런 분은 안 오셨는데요. 그럼 구급차는? 오늘 우리 병원으로 온 구급차는 없었어요. 분희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디에? 혹시 다른 병원으로? 그때 간호사가 덧붙였다. 아, 그런데 아까 1시간 전쯤에 중년 남자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왔다가 가족이 다시 데려갔어요. 이름은 확인 못했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반이요. 우리는 급히 재단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분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은서 씨, 제가 오늘 오후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뭔데요? 세진 씨가 서재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서류 같은 것들을. 증거인멸이었다. 재단에 도착하니 1층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조용히 접근해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이사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의식은 있는 것 같았지만 매우 허약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세진과 장미라가 서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실 거잖아요. 재산 분할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미라가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미라가 주사기를 꺼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만해요. 세진과 미라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은서 씨? 여기 왜?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독살하려는 계획, 재단 자금 횡령 등 모든 것을.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작성한 독살 계획서예요.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뭐가?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빼돌린 재단 자금 내역이고, 이건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결혼 증명서예요. 세진이 비웃었다. 결혼 증명서?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이혼했잖아. 중요한 건 제가 이 재단의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세진이 큰 소리로 웃었다. 내가? 아버지가 버린 자식이? 그때 휠체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나를 부르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때 세진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당신만 없으면.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분희가 경찰을 데려온 것이었다. 저기요. 이 사람들이 노인 학대와 독살 시도를. 세진이 소리쳤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냥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재빨리 독살 계획서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사기도 확인해 보세요. 인슐린이 아닐 거예요.
경찰이 미라의 손에서 주사기를 압수했다. 이건 뭡니까? 인슐린이요. 아버님이 당뇨병이셔서. 한도연 씨, 당뇨병 환자인가요? 경찰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당뇨병 아닙니다. 그 순간 미라가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세진이 미라를 노려봤다. 입 닥쳐. 아무것도 말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독살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은서야, 이제야 너를 지킬 수 있겠구나. 그 순간 4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진짜로 만난 것 같았다. 3주 후 검찰 수사는 더 큰 진실을 드러냈다. 미라의 주사기에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고 한세진의 휴대폰에서는 공범 의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됐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은서 씨, 기자회견 준비됐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자회견장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재단 이사장 독살 시도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서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는 한도연 이사장의 친딸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40년 전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 김은주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낳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그 후 40년간 아버지는 저를 지켜봐 오셨습니다. 이걸 보세요. 두 번째 증거를 공개했다. 내 학창 시절부터 최근까지 모든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졸업식, 취업, 결혼, 이혼.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그리고 한세진과 장미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재단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비밀리에 모아둔 40억 원의 비자금이었죠.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다. 이 돈은 제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것입니다. 한세진 부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 독살 계획서를 공개했다. 점진적 독성물질 투여로 자연사 위장.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빨리 터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셨고 저를 재단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록관리사라는 명목으로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딸 은서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빠를 지켜줄 차례다. 목소리가 메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걸.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아버지는 제가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서들을 곳곳에 남겨두셨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약물 중독을 가장한 연기였어요.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한세진 부부의 독살 시도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다섯 번째 증거, 병원 협력 의사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아버지는 믿을 만한 의사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걸어서 한 노인이 들어왔다. 한도연 이사장이었다. 딸아, 고생 많았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40년간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딸을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다. 한국문화유산보존재단은 이제 정식으로 제 딸 이은서가 이어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이 재단은 앞으로 진짜 문화유산 보존이 아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정말 연기였습니까? 네. 제 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처음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세 번째 질문. 앞으로 계획은?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4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40년은 함께 하려고요. 그 순간 40년 만에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되었다. 6개월 후, 엄마, 할아버지가 또 몰래 용돈 주셨어. 아들 준호가 두둑한 봉투를 들고 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손자 사랑이 지극하셨다. 준호야,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 너무 많이 주신다고. 싫어.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는 40년치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재단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미래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 중에는 나처럼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다. 은서야, 이 서류 좀 봐줘. 아버지가 사무실로 들어오셨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업자였다. 무슨 서류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야. 할머니들을 위한 문해교육 사업 말이다. 아버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놀라웠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글을 못 읽으셔서 그래서 생각해낸 거야. 내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문득 할머니가 그리웠다.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의 화해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할머니께서 화나셨을 거예요. 저를 40년이나 혼자 키우시느라. 아니야, 은서야.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내게 편지를 주셨어. 편지요? 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도연아, 은서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내가 멀리서라도 지켜준 덕에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께서 알고 계셨어요? 응, 다 알고 계셨어.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도 내 학비도 모든 걸. 그럼 왜 저한테는 내가 아빠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거든.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테니까라고 하시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서분이가 들어왔다. 이사장님, 준비됐어요. 뭐가 준비된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다. 깜짝 파티야. 오늘이 내가 여기 온 지 1년 되는 날이잖아. 로비로 내려가니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큰 케이크가 있었다. 이은서 이사장 부임 1주년 축하라고 적힌 케이크였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분이가 귓속말했다. 아버지가 케이크를? 네. 3일 동안 제과점에서 배우셨어요. 딸 케이크는 아빠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서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분이가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나 그리고 준호.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주에 몰래 찍었어요. 셋이서 점심 먹을 때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가오셨다. 은서야, 케이크 불어봐. 소원 빌어야죠.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사장님, 소원이 뭐예요? 직원들이 물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나도 소원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 손녀, 손자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 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은서야, 재혼 생각 없어? 준호도 아빠가 필요하고. 아버지, 그건 천천히.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랑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리셨다. 우리 손자가 최고야.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아버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은서야, 고맙다. 모료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40년 동안 후회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 저도 그래요, 아버지.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한 준비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를 재우고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재단에서 일한 지 1년이 됐다. 아니, 아버지를 다시 만난 지 1년이 됐다. 이 모든 게 꿈 같다. 4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마지막 배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다. 잘했다, 은서야. 이제 정말 행복해라. 그렇게 우리 가족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